장호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선고기일을 잡지 않으면서 선고가 이번 주는 넘길 거란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60명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 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단식과 삭발, 농성, 거리행진 등 총력전을 펼치면서 헌재 조속한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공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탄핵 정국의 주요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조혜진 전 의원, 홍익표 전 의원과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봅니다. 2부 인터뷰 코너에선 부장검사 출신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 핵심 법적 쟁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정치권 대립이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부터 광화문에 천막 농성 시작한 데 이어서 오늘은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거리 행진도 할 예정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삭발과 단식 투쟁에도 나섰고요. 자, 홍익표 의원님, 민주당이 이처럼 총력전 모드로 돌입한 그 배경이 뭘까요? 우선은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가 되면서 네. 국민들께서 많이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사실은 이번 구속 취소하고 탄핵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일부 이제 그렇게 일부 유튜버들이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국민들의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불안감을 좀 해소하는 차원이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는 좀 어려워졌지만 아마 다음 주 중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중에 나올 것 같은데 막바지 어떤 총력으로 결의를 모아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도 좀 있고요. 그만큼 최근 들어와서 여야 또는 탄핵 찬성 반대 모두 이제 광장에 나오면서 각각의 이제 세를 결집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세결집 현상은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번 탄핵을 거쳐서 대선 국면까지 이어진다는 걸 감안하면 서로 간에 이런 현 광장에서의 어떤 기싸움, 그다음에 세몰이 그렇죠. 예. 밀리지 않겠다 이런 것들도 함께 작용되고 있는 거 이후까지, 그러니까 탄핵 인용 이후까지 서로들 다들 이제 염두에 둔 그런 흐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 말씀하신 거 100% 이해가 되고요. 근데 이제 삭발까지 하고 단식하고 뭐 이런 모습들 그다음에 며칠 전까지 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또 관측들이 나오냐면 민주당의 위기감이랄까? 그런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런 자성도 의원총회에서 나왔다고 해요. 며칠 전에. 근데 예. 그런 것들이 정말로 위기감을 느끼는 건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조금 낙관했다면 이거 긴장해야겠는데 이런 약간 위기감의 표현이기도 합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런 것도 일부 작용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당초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떠나서
그 범죄의 중도성, 그러니까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구속 취소가 될 거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워낙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 측이 이 다양한 형태의 그동안 듣도 못한 이제 그 법적 그 수단들을 좀 활용하면서 절차적인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탄핵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이는데 다만 민주당이 너무 좀 사실 제가 보기엔 좀 그 의원들이 좀 억울한 건 있을 거예요. 그냥 놀고 있진 않았고 그동안은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민주당과 국회는 좀 더 민생 문제에 좀 집중하자 이런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일을 쭉 해왔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일부 적극 지지층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그러면 그 탄핵과 이 내란 진압과 관련돼서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 이런 좀 비판적 목소리도 일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뭔가 심기일전 그다음에 분위기를 좀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좀 다소 지나쳐 보이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들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양당이 지금 다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조혜진 의원님, 이제 양당 다 이제 총력전 모드인데 특히 이제 민주당이 최근 며칠 전까지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달라지게 좀 강경하고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지금 홍익표 의원님이 구속 취소하고 탄핵 심판하고는 관련이 사실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 얘기를 하셨는데 여권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 구속 취소 속에 녹아 있는 판결문 속에 녹아 있는 것이 어떤 절차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기했다고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재에서 계속 절차적인 어떤 문제를 제기했다고 봤을 때 헌재도 좀 뜨끔했을 거다. 예를 들어서 여권 얘기입니다. 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 야권에서는 더 긴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측이. 원래대로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낙관적으로 봤던 그 전망대로 하면은 이번 주 내에 그 선고가 나야 되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만에 선고가 났죠.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14일 만에 났고.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늘 이렇게 보아왔던 관점이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도 훨씬 더 사건이 단순하다, 명료하다라고 봤고, 그래서 뭐 인용을 당연시하고 또 시기도 뭐 이번 주 내에는 날 거다라고 봤는데 안 나는 것이 이상징후죠. 네. 민주당 쪽에서 볼 때는 탄핵 8인 체제에서 6명 인용으로 모아졌으면은 미룰 이유가 없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하는 게 민주당,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으니까. 네네. 그런데다가 대통령이 이제 석방이 됐는데 석방된 사실 자체에 민주당이 뭐 크게 그렇게 주목하지는 않을 겁니다. 민주당 관심은 탄핵이 있으니까. 네네. 아무리 특방대로 나와도 뭐 탄핵 인용되면은 바로 대통령이 이제 직무 파면되는 거니까. 네네. 그 며칠 사이 뭐 나와 있다고 해서 뭐 큰 의미는 없는 거죠. 민주당이 관심 갖고 있는 거는 탄핵 유무인데 대통령 석방 자체가 주는 어떤 심리적 효과보다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취소한 법원이 취소의 사유로 제시한 뭐 논지 네. 그 중에서도 뭐 그 시간은 그 날짜별로 아니라 시간대별로 계산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 것 같다. 그건 더 나아가서 이 상황에서 확정적인 발언은 아니었지만 예, 그러니까 약간의 언급. 예. 이 상황에서 만약에 표현을 직접 그렇게는 안 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내가 유죄를 내려도 대법원에 가서 이건 무죄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재심이 이루어져 가지고 또 무죄가 될 수도 있다. 김재규 얘기까지 했나요? 예. 김재규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공수처의 그 수사 자료를 가지고 헌법재판소 지금까지 내란죄 심리를 해왔고 그 내란죄 그 성립 여부가 네. 파면 여부의 핵심적인 그 기준이 되어 왔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실제 현실적으로 그래 되어 왔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특히 이 인용 쪽으로 서지 않아 온 처음부터 뭐 인용 쪽이라고 확실하게 누구나 다 보는 그런 재판관들이 별 관계 없을 거고 네네. 나머지 재판관들이 똑같은 문제. 그 법원이야 뭐 재심 그 2심 3심도 있고 재심도 있지만은 현재는 단심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자기들이 잘못 판단해 버리면은 나중에 이게 그 직위원 판사의 전망처럼 이게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이 범죄가 각하되거나 기각돼 버리면은 만약에 탄핵 인용했는데 나중에 사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거는 나라가 이거는 큰 일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민주당도 결국 그 지점을 걱정하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야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홍익표 의원 예.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사실은 그거 지금 조혜진 의원 말씀에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하고 형사법 일반 형사법 절차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요. 설사 예를 들면 내란죄에서 그런 절차적인 문제, 예를 들면 본안이면 또 모르겠는데 본안의 무죄가 아니라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서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위법하다 또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내란죄 이러면 여러 가지 일련의 행위들 하나하나 네. 개별 행위들이 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헌법을 어겼는지. 아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네. 77조 헌법에 그 비상기업 요건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헌법 77조. 그다음에 국무회의 절차가 지켜졌느냐. 그 등등 이러한 것들을 따져보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위법이냐 위헌이냐 그걸 행위 하나를 보고 놓고 따지면서 이 위법 위헌이었을 경우 그러면 직을 유지할 만큼의 중대한 범죄인가까지 같이 따졌을 때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공수처가 있느냐 검찰이 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그 행위 자체만 놓고 보기 때문에. 네. 자,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을 벌이는 민주당을 내전 세력이라고 비판했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뭐 어떤 얘기예요, 조혜진 의원님? 내용적으로 내전 세력. 보면은 예. 내용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저항해야 될 대상은 지휘연 판사거든요. 판사가 구속 취소했으니까 네. 구속 취소한 데 대해서 그 검찰은 그냥 그 적시 항고를 안 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건 나름 다 이유가 있죠. 그 판사의 판시 그 논지를 봐도 꺼려지는 부분이 있고 그 적시 항고하기 꺼려지는 부분도 있고 특히나 적시 항고라는 제도 자체가 이미 그 92년도하고 2013년도인가 두 번 네. 헌법재판소에서 하나는 가석방에 대한 적시 항고, 하나는 형집행 정지에 대한 적시 항고 그 사건이 올라가가지고 다 이 적시 항고는 위헌이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 내용은 다 똑같은 거예요. 가석방이든 그 형집행 정지든 또 그 구속 취소든 다 같은 거거든요. 그 취지는 우리 헌법의 정신이 이 피고나 피의자의 신병에 대한 신병 처리에 대한 최종 권한은 법원에게 있다는 거거든요. 예. 법원이 결정하면 그걸로 그 결정되는 것이지 법원이 결정했는데 그 검찰의 어떤 대응 조치에 의해서 법원의 최종 결정이 그 스톱된다. 라고 하는 건 헌법 정신이 안 맞다. 그건 법원보다도 검찰이 더 위에 있고 있기는 있는데 있었는데 사실. 예. 있어 왔죠. 그런데 예. 그게 그런 헌법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한 거거든요. 적시 항고가 위헌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 위헌이라고 결정난 그 제도를 가지고 그 검찰이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이 구속 취소에 대한 적시 항고도 또 위헌 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국회에서 빨리 법으로 정리해 줘야 될 부분인데 네. 가석방 또 그 구속 형집행 정지 그 법원의 구속 취소에 대한 적시 항고는 그 빼야 되는 거죠. 예. 그 형사법에서 빼줘야 법에 그 국회에서 빨리 정리해 줘야 될 부분인데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검찰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정작 그 법원은 가만 놔두고 진짜 민주당이 화내고 비난하고 저항해야 될 법원은 가만 놔두고 검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이양소 의원님 표현대로 법원에서 빼먹고 검찰이 화풀이 한다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법원 앞에 서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뭐 어제도 그 위증 사건 변론이 이루어졌고 26일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되면은 또 선거법 위반 2심 결론 나오고 나머지 또 3개 또 재판 진행 중이고 한 상황에서 법원에 계속 공을 들여왔지 않습니까? 오히려 법원에서 요구하는 거 예산이라든지 뭐 제도라든지 이런 거 다 들어주고 해온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점 때문에 법원을 공격을 못하고 검찰을 때리는 거. 검찰만 애매하게 법원이 맞아야 될 몇 가지 맞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지금 조희진 의원님은 홍익표 의원님 뭐라 그랬냐면 어쨌든 법원에서 뺨 맞고 검찰에서 눈 일긴다. 플러스 즉시 항고 이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즉시 항고 안 한 것이다.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 우선 즉시항고부터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네. 즉시항고가 2012년에 위헌 판정을 받은 건 맞은데요. 그 대상은 주로 이제 그 보석이나 형집행 정지 경우에요. 이게 보석이나 형집행 정지의 주된 사유가 신병 치료입니다. 중병으로 인해서 외부의 그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또는 뭐 예를 들면 그 가정의 경조사 특히 이제 조사죠. 부모님이 상을 당했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 불가피하게 형집행 정지를 하거나 또 더 중요하게 나가서 구속의 원인이 해소되는 경우죠. 예를 들면 이제 관련 조사가 다 끝났고 그다음에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더 없을 때 이런 경우에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이런 경우에는 하지 말라라고 이제 위헌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경우는 그게 아니라 그 아무것도 이게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 질병도 아니고 그다음에 원인이 해소되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나 또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큰 상태인데 그리고 범죄 중대성 내란 수기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는 걸 감안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기현 판사가 이번에 이렇게 전혀 새로운 법리 해석을 해서 구속 취소를 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그 지기현 판사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확정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하나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면 검찰이 그냥 물러서는 게 아니라 즉시항고 제도를 통해서 이것은 법리 논쟁을 해서 상급법원에서 따져봤어야 될 문제예요. 근데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물러서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검찰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부 지침을 통해서 어제 오늘 그 보도에 따르면 지금 기존의 1단위대로 기소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차라리 그럼 내부 지침이 이런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시간 단위 계산을 해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나서 1단위가 맞는다라고 나오기 전까지는 그 시간 단위를 준수해라 이렇게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혀 이상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유일무이하게 딱 한 명 적용된 게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저희가 법원에 그래서 이제 즉시항고 제도를 통해서 이 문제는 상급 법원의 입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검찰이 하지 않은 건 잘못됐고 두 번째 검찰이 잘못한 것은 일선 수사본부는 즉시항고를 하자는 의견이었잖아요. 근데 검찰총장이 하지 않은 거였거든요. 이건 명백하게 일선 수사기관의 의견을 무시한 그리고 그 총장이 월권이기 때문에 이건 검찰청 내부 규정에도 감찰 대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뭐 민주당이 법원 눈치 본다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지기현 판사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그 피의자 인권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 대상이 내란죄 우두머리를 대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고 그 판사 한 명의 판단이 얼마나 많은 사법적 혼란과 그다음에 국내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기현 판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 판사에 대해서 이와 관련돼서 판사를 탄핵하거나 사법부에 대한 정식 당 차원의 총력 공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입장을 낼 수 있겠지만 그것을 뒤엎기 위한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하면 우리 헌법 질서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절제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재판사의 결정이 굉장히 의미 있고 또 그런 판결을 하는데 용기까지 말하는 건 사실 좀 그렇다고 좀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용기 있는 판결이 되어버렸는데 내란 사태 이후에 불법 수사나 또는 재판 영장 발부 이런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이나 꼼수가 난무했거든요. 일단 수사 출발부터가 내란죄는 지난번에 그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설립하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경찰만 하게 돼 있었는데 그냥 그 정치권의 그냥 이런 드라이브에
같이 휘말려 가지고 검찰하고 공소시까지 나서 가지고 서로 사건 가져가려고 대통령 잡아가려고 사건 내란죄 자기들이 저 수사하려고 편법을 동원했잖아요. 예. 내란죄는 안 되니까 대통령 행위를 계엄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들어가자. 직권남용으로 들어가서 직권남용 조사하다 보니까 내란이 나왔네. 그거는 법적으로 허용되니까 그런 식으로 밟았는데 그거는 정말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잖아요. 직권남용 조사 안 했잖아요. 직권남용 하다 보니까 내란죄 발견된 거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내란죄로 자꾸 들어갔잖아요. 그걸 지금 그 직원 판사가 지적한 거거든요. 2개 지적한 건데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것 같다. 또 하나는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직권 남용죄로 들어가서 그 우연적으로 내란죄를 발견해서 수사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상황이 안 보인다. 처음부터 내란죄로 바로 들어갔다라고 지금 지적한 거거든요. 네. 그런 불법이 있는데도 그동안에 계속 불법을 낳고 사법 체계가 완전히 엉망이 됐는데도 그냥 제동이 안 걸리고 흘러가는 걸 보고서 대한민국 이거 완전히 무슨 불법 무법천지인가 싶을 정도였는데 이제 지기현 판사가 나와서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그게 법원에 지금까지 제가 가끔씩 예를 들지만은 노웅래 의원 경우라든가 송영길 대표 경우에 그렇게 독수독과라고 해가지고 절차가 잘못됐으면은 거기서 나온 것도 그거는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법원이 지기현 판사 이전에 다른 판사들이 민주당 의원 사건에 그거 다 적용해왔던 겁니다. 그걸 지기현 판사 한 번 더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그럼 그거를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분위기 때문에 못하다 이렇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 네. 저는 그래도 법원에 희망이 있다라고 느낀 게 이번에 지기현 판사 하는 걸 그 결정을 보고 느꼈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짧게. 예. 저는 조혜진 의원님 말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일정 부분 동감하는 건 있어요. 그런데 지기현 판사 매우 비겁했어요.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급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해달라는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예 그렇다면 명확하게 이건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수사권이 명확치 않고 또 이로 잘못하면 그 상급법원에 가서 본인이 기각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상급법원에서 각하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재심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가 도리어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이건 그래서 상급법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용기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비겁한 거고 두 번째 네. 기왕에 지기현 판사가 그런 문제 제기를 했으면 이건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법원의 입장을 확인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신중론 택했지만 강승규, 윤상현 의원 등 당내 친윤계는 국민정언과 긴급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고 헌법재판소 압박 24시간 릴레이 시위에도 돌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참가를 밝힌 사람이 한 60명 가까이 된다는데 세미나를 개최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에 의한 지배, 법치주의가 대한민국의 80년대 민주화운동으로부터 시작된 또 운동권 이념 등으로 많은 부분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법부에 곳곳에 스며들면서 사법은 적법 절차, 영미법에서 말하는 법의 문항, 조항, 법의 규정 등에 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지 이념에 따라서 해석하고 법의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자, 조희진 의원님,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의 이런 모습을 릴레이 겁박 시위, 헌법기관 침탈, 내란 행위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동의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한두 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서 별로 논평을 잘 안 하고 싶은 입장인 것이 네. 그 당대표 또 대통령 후보 지냈고 또 앞으로 또 민주당이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유력 후보가 될 수도 있는 분의 레토릭치고는 오늘 지금 인용하신 이 발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발언들이 정치적 발언도 그렇고 정책적인 발언들까지 저분이 그 이력이나 현재 위치를 생각하면 저렇게 말해도 되나 저렇게 좀 생각 없이 저렇게 말하나 그냥 막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나 이런 느낌 들 때가 많아요. 이 경우도 지금 앞부분에서 언급이 있었지만은 민주당이 삭발하고 단식하고 거리 투쟁하고 천막 짓고 이렇게
이렇게 총동원 체제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오히려 또 미지근하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뭐 내란 이해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이게 뭐 좀 맞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듣고요. 홍익표 의원님. 자,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해달라 이런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탄원서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요? 별로 영향 못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용을 보니까 와 이거 정말 맞는 내용이네 이러면 영향을 미치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일단은요. 네.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이 가끔 탄원서를 낼 때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여야가 공동으로 그 국회의원 전원이 여야 가리지 않고 한 200명 이상 냈다면 법원에서도 네. 그거는 좀 신중하게 그 탄원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지만 특정 정당 중심으로 해서 탄원서 내는 거는 별 효과도 없고 간혹 그래요? 도리어 제 식구 감싸기 해서 내면 도리어 역효과만 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국회의원 할 때 탄원서 요청하는 데가 많은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그랬습니다. 변호사랑 상의해서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지. 왜냐하면 실제로 가보면 탄원서 제출했는데 도움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도리어 국회의원들보다는 정치인이 아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라든지 그럼 이제 학계라든지 학계 교수 출신 누가 기소가 됐다 그러면은 학계에서 관련된 전문가들 네. 또는 그 업계의 어떤 이 연구자들이 이 사람은 이 우리 학계에 굉장히 중요하고 훌륭한 그 대한민국의 인재니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내는 게 좋지 정치인들이 내는 것은 별로 효과 없다 도리어 역효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하튼 지금 조혜진 의원님 서로 이제 막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결론으로 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흔히 압박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헌재가 신경을 쓰일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영향을 미치냐 이 부분은 또 다른 얘기 같아요. 영향을 준다면 쌍방이 다 영향을 주겠죠. 물론 그럴까요? 어느 쪽이 더 세게 액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그 무게가 틀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준다면 쌍방이 다 영향을 주는 거니까 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것이고 그 원론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홍 의원님 말씀처럼 크게 그 영향이 없고 의원들도 그것 때문에 현재가 움직일 거라고 기대하고 한다기보다도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정도고 특히 이제 저희가 제출한 그 두 번째 제출한 거거든요. 첫 번째 2차 제출이죠. 첫 번째 76명인가 제출했고 이번에 82명인가 제출했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처음에 심판 그 변론 모두에 국회 측에서 내란죄 빼달라고 했던 거 그걸로 또 인해서 원천적으로 이거는 그 내용이 없는 탄핵이기 때문에 각하해야 된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내란죄에 실체가 없다. 내란 행위에 실체가 없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헌법 법률 위반이 있더라도 그전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했느냐를 좀 같이 좀 봐달라. 그 내용인데 그건 첫 번째 두 번째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문제는 우리 변호인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주장해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은 이쪽 논지는 다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헌법재판소 설립에 삼파역을 했던 우리 헌법학계의 태두라고 하는 이제 분이라든지 현 헌법학계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의견을 내서 제출한 거 우리 그 대통령 대리인단에 제출했는데 그런 건 현재 재판관들이 꼼꼼히 보겠죠.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퇴근 정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 지나는데 1시간 이상 걸리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지체 정체입니다. 집회가 열리는 안국역 일대 정체가 심합니다. 창덕궁에서 안국역 가는 길 흐름 답답하고요. 또 안국역에서 낙원상가까지는 편도차로 전면 통제 중입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쪽, 시흥에서 중동까지, 다시 김포에서 자유로까지 정체고요. 반대 판교 방향은 자유로부터 송내 사이 속도 더딥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발안에서 8탄 분기점까지 제속도 내기 어렵고요. 이후 매송휴게소에서 팔곡 터널까지 정체, 다시 광명역부터 이동량 많습니다. 나란히 가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은 마도 분기점에서 남한산까지 가다서다 반복됩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인천 방향이고요. 부천에서 부평까지 정체고 제2 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은 하객에서 남동, 반대 인천 쪽은 석수에서 안현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수별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어제 4선 의원, 이어서 오늘은 3선 의원, 재선 의원들이 각각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3선의 송옥주 의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의 비호를 등에 업은 내란 세력은 윤석열을 마치 개선장구처럼 받들고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공론을 분열시키며 판결 불법과 폭동마저 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대로 정말 괜찮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보름째입니다. 이전 탄핵 사례를 볼 때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지체해서도 안 됩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더 이상 지체해서 안 된다. 민주당에서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헌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글쎄요, 뭐 그 아래서 있는 일을 예. 아무도 알 수가 없고요. 알아서도 안 되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이 정도 지금 시간쯤이면 충분히 결론을 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서 발표할 거냐. 근데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지금 일관되게 공격해왔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들어간 그 탄핵사에 들어갔던 것들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 논란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감사원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문제를 결론을 내고 네. 모르겠어요. 한덕수 권한대행 것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는데 그 저는 먼저 할 수도 있고 늦게 하더라도 거의 뭐 너무 늦지 않게 비슷한 시기에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하고 같이 맞물릴 거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제가 보기엔 충분한 수기를 거쳤을 거로 생각되고 가부간의 결론을 이제는 내려야 될 때가 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이번 주는 통상 3일 전에는 선고일을 예고하는 걸 봐서는 이번 주는 좀 현실적으로 좀 물 그렇죠. 건너간 분위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번 주 금요일 정도라도 다음 주에 선고일은 예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더 이상 이 광장에서의 어떤 대결, 극한적인 양 세력 간의 분열과 대립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쯤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줘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래요. 자, 조혜진 예. 의원님. 자, 헌재가 뭔가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날짜를 못 잡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관측들이 나와요. 예. 어떤 그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치적인 배려라든지 이런 걸 없다면은 그냥 법리적으로 실무적으로만 본다면은 결론이 안 났다고 봐야 되는 그 안에서 거죠. 좀 갈려져 있다. 그렇다고 봐야 되는 네. 거죠. 결론이 났는데 다른 이유, 다른 고려 때문에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 법적인 거 말고 다른 걸 감안한다라는 건데 네. 그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때문에 일종의 이제 심판이 오염되는 걸로 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최소화돼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결국 아직 결론이 안 났다. 평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인용 최종 이제 6명 이상이 돼야 되니까 6명 이상의 인용이라든지 또는 확정적으로 3명 이상의 기각이라든지 이게 더 이상 어떻게 움직여 볼 수 없을 정도로 네. 서로 또 평의를 계속하고 서로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또 상대 재판관들 또 설득하고 이럴 여지가 없을 정도로 또 확정됐으면 굳이 미룰 이유도 없고 또 미뤄서도 안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또 상황적으로 봐도 그 뒤에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클리어가 안 된 상황에서 변론을 닫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되면은
그 평의 과정에서 그게 계속 논의될 수밖에 없거든요. 변론장에서 법정에서 다투어져야 될 것이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실체적 절차적 흠결을 지금이라도 치유해서 충분히 더 변론을 하고 결론을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최근에 했어요. 실체적인 거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이 사건의 심판 결과가 갖는 중대성은 이 재판관 전원이 당연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적 판단,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판단 그 결론과 그에 뒷받침되는 여러 가지 논리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부담을 다 느끼고 있을 것이고 그 더 나아가서 절차적인 문제 논란이 계속 많았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큰 하자가 없어도 이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그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더 그 절차적인 부담 때문에라도 실체적인 그 결론의 내용이 바르고 또 그 논거가 설득력이 있고 공감이 되고 부인할 수 없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더라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충실한 결론을 내야 된다는 부담을 다 느끼고 있겠죠.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 그다음에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그게 이제 내일입니다. 예. 자, 그거의 의미가 과연 뭘까? 뭐 하루 이틀 좀 늦춰지는 건가 아니면 이게 좀 더 늦춰지는 건가? 플러스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또 변수로 돼 있어서 야 이거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 그렇다면 뭐 그냥 다음 주 정도가 아니라 생각보다 더 늦춰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감사원장하고 중앙지검장 포함 검사 3명 합해서 4명 결론이 이미 났다고 보여지거든요. 당연히 났으니까 이제 길이 잡혔겠지만은 그러고 나서도 한 5건이 지금 남아 있죠. 13건이 계류돼 있는데 8건이 지금 처리되는 거니까. 그런데 2명의 임기가 지금 4월 18일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탄핵 결정이 공표되고 나면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상황이 될지 또는 2명이 그만두더라도 후임이 바로 또 임명이 돼서 이게 또 그 합의체가 유지가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하자면은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빨리 처리하고 더구나 결론 난 거 미적거릴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러면 공연히 억척이 나오고 직접 내란 쪽하고 관계없는 사건들이지만 다 연관지어 가지고 다 해석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총리 것도 빨리 해야 되는데 만약에 기각이 거의 확실하다면 좀 미뤄도 돼요. 그럼 대통령이 어차피 복귀할 거니까 어차피 대행체제 없어질 거니까 해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유동적인 상황이면 총리 빨리 저는 기각으로 보니까 빨리 복귀시켜야 맞은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꾸 미루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무엇이냐? 자, 그러니까 좋은 해석은 안 나옵니다. 그래요. 네, 좋은 해석은 안 나와요. 자, 홍익표 의원님 아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이번 주 금요일에라도 그 선고 날짜 이제 미리 발표를 하고 다음 주에 나올 수 있게 하고 나와야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셨는데 여튼 거기에 또 하나 변수로 얽혀 있는 게 한덕수 총리예요. 그래서 혹자는 어떤 관측은 이거 뭐 만약에 한덕수 총리 어떤 그 판결이 먼저 나오면 이게 윤 대통령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국무회의나 이래. 그래서 괜히 그런 어떤 해석의 여지를 주지 말고 그냥 같은 날 해버리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추측입니다. 한덕수 총리와의 어떤 그 연동이랄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좀 있는데요. 같은 날 하긴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다른 일반 국무위원들 것과 섞어가지고 같이 하는 것은 이게 수준도 안 맞고요. 아무리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라고 하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명직 총리에 불과한 거고 그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다루는 무게가 완전히 다르죠. 그런 측면에서 같이 할 수는 없는 거고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사회가 굉장히 분열되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충분히 논의했고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다음 주 정도에 그 기일을 공고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번 뭐 모르겠어요. 아마 헌재가 또 그렇게 되면 또 날짜를 정하면 다음 주에 막 극심한 혼란이 또 그 주말 때 더 격렬해질까봐 월요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월요일 날에서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한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금요일 날 하게 되면 조금 더 땡겨질 가능성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일정이 발표된다면
주 후반으로 갈 가능성.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발표가 된다. 근데 그 경우 왜 그러냐면 네. 일단은 대통령 선거일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5월 4일 이전에 나면 대통령 선거를 5월 7일 또는 4월 30일 해야 돼. 인용을 하게 될 경우. 3월 14일 이전에 나면 그렇죠. 3월 14일 이전에 하게 되면 네. 5월 7일 또는 4월 30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3월 17일 이후에 할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일이 5월 14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일정상 왜냐하면 5월 초에 연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런 등등의 60일 이내라는 그런 역산을 하면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5월 14일 당초 유력했던 14일을 하게 될 경우에 4월 30일을 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일이 47일밖에 안 돼요. 그 선거일로부터 탄핵된 날로부터 굉장히 짧죠. 그다음에 그렇게 할 리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될 거고. 그러면 5월 7일인데 5월 7일은 5월 1일부터 6일까지 연휴 기간이에요. 그 중간에 사전 투표도 있고 또 실제로 대통령 선거 운동이 가장 중요한 기간이 연휴로 인해서 제대로 그 선거운동을 하기도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참정권, 선택권 등을 감안하면 네. 5월 14일 대통령 선거일을 감안해서 3월 17일 이후에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네. 저는 그 헌법재판소가 기각일 경우에 벌써 발표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각일 경우는 더 논의할 이유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인용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정치적 고려가 많은 겁니다. 한덕수 총리 거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 대통령 선거일과 관련돼서 날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것 자체는 저는 보기에는 인용을 염두에 두고 인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정무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조혜진 의원님? 이게 길어지는 것 자체가 인용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는다고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용이 6명이 확보가 안 됐다고 전제. 네. 6명이 확보됐으면 발표 그 선거했을 거고요. 일단 안 됐을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되는데 안 됐는데 나머지 기각이 확정적이다. 네. 나머지 뭐 3명 정도만 기각되면 그 기각 서면은 이제 기각되는 건데 3명 정도가 확고부당하게 기각이다. 더 그런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나머지 분들이 뭐 3명이든 4명이든 입장을 못 정하고 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뭐 문대행이나 또 나머지 인용 쪽에 선 재판관들이 그 유동적인 그분들을 인용 쪽으로 확실하게 입장 정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계속 평의를 계속 하거나 네. 아니면은 기각을 확실하게 3명 이상이 썼는데 이걸 인용 쪽에서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다시 시간을 두고 또 이렇게 입장을 바꿔보려고 노력하거나 네. 그런 그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외에 인용이 확정되어 있는데 다른 고려 때문에 안 하고 있을 가능성보다는 지금 제가 말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예. 이번 질문 짧게 한번 드려볼게요. 전혀 다른 주제인데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 제보를 받았다 밝혔습니다. 홍 의원님 뭐 어떤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아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북파 공작원의 연속 선사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러시아제 권총을 갖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유력 정치인에 대한 암살 또 헌법재판관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저는 뭐 실제 이게 뭐 지난번 작년 1월이었죠. 2025년 1월에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한 적이 있었고 그런 등등해서 당내에서 우려가 굉장히 높고요. 또 더 나가서 여러 가지 지금 그 SNS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나 또는 뭐 여러 그 제보 들어온 얘기들이 굉장히 흉흉하고 험악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경찰도 상당하게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시간 관계상 일단 홍익표 의원님한테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뭐 심우정 총장을 탄핵하니 안 하니 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언론들이 쓰고 있어요. 자, 근데 원내대표 선배입니다. 우상호 전 의원이 탄핵하면 안 된다.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탄핵할 때마다 탄핵 소추죠. 탄핵 소추할 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조심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뭐 저는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그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번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제가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의견을 내는 편인데 이번만은 저도 조금 용납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경고성 의미도 있고 그 심우정 총장 한 명뿐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더 현실 가능성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무조건 뭐 역풍이다 뭐 이렇게 해서 안 하자 이럴 그런 차원의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이런 부분은 판단하시는 편인데 홍익표 의원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탄핵을 고려해야 한다. 민주당에서도 그런 거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안다는 건데 조혜진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내일 제가 예측하는 대로 내일 검사 3명이 탄핵 네. 기각이 난다고 가정하면 예. 그 상황에서 검찰 총수를 또 탄핵한다. 또 즉시항고라는 게 즉시항고해야 된다라고 딱 그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걸 어겼다면은 또 모르겠는데 예. 할 수 있다. 예. 그건데 하고 말고는 검찰의 재량이고 검찰총장의 최종 판단 재량이다. 그거를 안 했다고 해서 그 또 한다. 방금 그 기각이 줄줄이 기각이 났는데 그거를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에서 조금 좀 생각을 한다면은 계엄 사태 직후에 분위기가 일방적이었거든요. 네. 뭐 대통령 지지율이고 탄핵 지지율이고 국민의힘 지지율이고 완전히 바닥 탄핵 지지율은 천정부지고 뭐 상황이 뭐 다른 변수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다들 봐왔는데 저 이렇게까지 바뀌었잖아요. 급반전했는데 그 터닝 포인트가 한덕수 대행 탄핵이에요. 그러나 그때부터 확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 평소에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한 대행까지 탄핵을 하는 걸 보고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는지를 이제 그 소급해서 보게 되고 다 모르던 사람들도 그 민주당이 29번 그 발의하고 13번 통과시켰다는 걸 갖다가 그때부터 알게 되고 그다음부터 나머지 줄줄이 이제 거의 지난 사건들을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론이 확 바뀐 거거든요. 그거를 민주당이 고민을 안 한다면은 그거는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뭐 그걸 걱정해 줄 일은 아닌데 네네. 같은 이제 정치 직업인으로서 볼 때는 그거를 모를까 하는 생각이 들죠. 네. 홍익표 의원님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뭐 헌법 질서 수호 같이 절대 훼손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건 약간 지나간 이슈인 줄 알았는데 오늘 국회의장이 또 이렇게 촉구를 한 배경이 뭘까요? 국회의장으로서는 참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그 민주당보다도 아마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 못 참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 아니겠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도 났어요. 국회에 대한 권한침해 맞다. 8대0 전원일치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건 국회에 대한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장으로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것. 어떤 정치적 유불리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장이라도 이건 굉장히 화날 사안이에요. 아 그래요. 자 우리 조혜진 의원님은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시점에 빨리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고 촉구한 거. 그러니까 우연으로 느끼지는 않는 거죠. 그 의장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 할 기회가 얼마든지 그 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일제히 최상목 대행 탄핵 압박을 하면서 빨리 임명하라고 그러고 있고 또 의장까지 이렇게 민주당 출신의 의장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쨌든 그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이 당초 민주당이 예측했던 전망했던 그런 낙관적 전망하고 좀 미상교류가 있는 걸로 느끼는 것 아닌가. 네. 그런 그렇게 느낌이 좀 들죠. 보신다 이거죠.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석방 관저에서 산책을 하는데 휴식 취하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되기도 했고 뭐 한 언론사 관저 내부 촬영한 거에 대해서 뭐 법적 검토도 한다 그랬는데 이걸 떠나서 지금 홍익표 의원님 이른바 약간은 좀 이른바 관저 정치를 하냐 아니면 조금 더 로우키로 이렇게 조용히 좀 있냐 이 두 가지 중에 지금 어떤 걸 선택했다고 보세요, 윤 대통령?
그 당초 처음에 그 구속 취소돼서 나올 때만 해도 막 어퍼컷 세레머니 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굉장히 그 우려스러웠는데 네. 일단은 모르겠어요. 주변 누가 어떤 분이 조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장수 로키로? 모드, 예. 그 로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재판이 있고 어쨌든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한 제1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자중해야 된다라는 주변에 강력한 권고가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 죄송합니다. 시간 딱 30초 남았네요. 예.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2년 반 동안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좀 정치적으로 실망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했는데 이 사태 거치고 또 감옥 갔다 오고 하면서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느낍니다. 네. 일단 민심의 중요성을 알고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그전에는 본인에게 그 해가 되는데도 막 한 행동들이 많았거든요. 네. 지금 그 부분에서 상당히 신중하고 지혜롭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자중하고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2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10살 새별이는 온몸이 심한 흉터와 딱지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4살 무렵 시작된 피부 발진이 중증 아토피로 진행된 건데요. 살이 패이고 피가 나도 온몸을 긁고 또 긁는 새별이. 하지만 가려움의 고통은 멈추질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새별이는 고기능성 자폐까지 앓고 있어 엄마의 통제와 관리도 쉽지 않습니다. 상처의 염증으로 큰 수술을 2번이나 받았고 아토피 스트레스에 머리카락도 모두 다 빠져버렸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최근 들어 가려움증이 눈 주변까지 올라온 건데요. 2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부족한 병원비에 치료는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새별이가 부디 건강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모레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낮 기온은 높이 오르는데요. 대기 질이 좋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황사가 오늘 밤을 시작으로 해서 내일과 모레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인천과 세종, 충북, 충남은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대기질 전국적으로 나쁨 예보인데요. 오늘은 일부 중서부 지역이 밤에 황사 유입으로 농도가 높아지고 내일은 인천과 세종, 충북, 충남이 매우 나쁨 상황이 예상됩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내일은 전국의 대기질이 나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이 11.8도까지 올랐는데요. 어제보다는 떨어졌습니다. 평년보다는 높았고요. 당분간 낮 기온은 15도 이상 올라 포근하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대전이 3도, 파주 영하 2도, 광주 대구 5도 등 전국이 영하 3도에서 7도 분포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세종이 15도, 광주, 강릉, 부산 16, 대구 17도
18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7도 분포 예상됩니다. 오늘 저녁까지 수도권, 강원 내륙 산지, 제주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토요일은 제주와 전남, 경남에 한때 비가, 일요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온 뒤 일요일 오후부터 추워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8.8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확정이 늦어지면서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에 거리를 두며 정책 행보에 나서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탄핵 반대 연속 시위로 헌재 압박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과 천막 농성으로 장외투쟁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3만 6천 명 늘며 2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 고용률은 1.7%포인트 떨어진 44.3%를 기록하며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한 달 전보다 4조 3천억 원 늘어나 전월 감소세에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5조 원 증가해 1월에 3조 2천억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오늘부터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철강, 알루미늄 수출 중소기업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미국이 볼트, 너트, 스프링 등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 253개 파생 상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해 관련 기업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각 11일 우크라이나 전쟁의 30일 휴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휴전 문제는 자국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현지 시각 12일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석방에 따른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심판 선고가 내일 목요일로 잡히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삭발과 단식까지 동원해서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있고 여당 의원들은 릴레이 1인 시위로 기각 또는 각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인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 여권 분위기와 주요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 김경진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오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내일은 이제 다른 분들에 대한 뭐 감사원장이라든지 중앙지검장이라든지 이제 선고가 내려지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는 넘어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읽히죠. 그렇죠? 네. 예. 그게 내일 하는데 내일 발표해서 하루 뒤에 한다. 네. 지금까지 뭐 절차적인 문제 갖고 이렇게 윤 대통령실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는데 네. 이 부분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럴 일은 없어요.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예. 자, 그렇다면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비교해봐도 변론 종료 이후에 선고 기간이 더 걸리게 이제 된 셈인데, 네. 자, 법조인 출신 여당 정치인으로서 전직 의원으로서 지금 헌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헌재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직접 눈으로 못 보셨죠. 예, 근데 분명하잖아요. 이게 저기 노무현 대통령 때는 64일,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92일이었으니까 그거 네. 훌쩍 넘어가는 거 보니까 되게 고민하고 있다. 네. 내부적으로 아마 수기의 수기가 거듭되고 있는 중이다. 이건 뭐 눈으로 안 봐도 그냥 뻔히 보이는 상황이죠. 네, 네. 뻔히 보이는 상황이고 그러면 뭘 가지고 고민하고 수기의 수기를 거듭하고 있을까? 네. 일단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이의 제기를 했었잖아요. 보면. 네네. 첫째는 아니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심리를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 헌재 심리 자체가 월권이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고 두 번째는 헌재의 구성이 편파적으로 돼 있고 또 헌재의 재판 진행 절차가 편파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제 문제 제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지금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조서를 그대로 갖다가 증거로 쓰겠다고 증거 능력을 부여를 했잖아요. 네. 그분들이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출석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 조서를 그대로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직접 신문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 네. 하여튼 법적 쟁점을 되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또 그중에 하나가 이게 조금 저도 좀 웃음이 나오긴 하지만 네, 뭡니까? 계몽이었다. 근데 처음에 들으면 얼핏 웃음이 나오지만 또 듣다 보면 그게 빠져드는 대목이 있는 게 국회에서 해제하라고 하니까 즉시 해제하지 않았느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짜로 계엄을 할 생각이 있으면 뭐 탱크도 동원하고 정말 사람들 군인들 수만 명 동원해서 뭘 하지 군인들 몇백 명 동원해 가지고 내가 뭐 그렇게 하려고 했겠느냐. 네. 실제로 아무 일도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깊이 빠져 들어가서 보면 또 그럴듯하게 들리는 대목도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여러 가지 걸 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있고요. 또 뭐 특전사령관이라든지 국정원 2차장 증언의 어떤 신빙성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까는 절차적인 얘기 주로 해주셨고 요건 이제 그 내용적인 네, 실체적인. 네, 네. 그래서 헌법재판관님들은 아마 이제 그런 맥락 속에 있는데 이게 문제는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가급적이면은 저 만장일치 그렇죠. 이게 추구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사법적 영역이다. 헌법재판이 오로지 그냥 법원에 의한 이 단도직입적 옳고 그름의 문제다 이러면 네. 사실은 헌법재판소를 안 두고 이거 대법원에다가 그냥 이 기능을 부여했을 거예요. 근데 별도의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정치적 사법기구를 둔 것은 네. 이게 헌법 정신, 국민 통합의 정신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동시에 반영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헌법재판제도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딱 봐서 옳고 그름을 무 자르듯이 자르는 거하고는 헌법의 탄핵 재판에 약간은 다른 측면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 보면. 네네. 그러면 국민들 여론은 한쪽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 한쪽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 이렇게 반반으로 의견이 거의 이렇게 쫙 갈려져 있는 상황이고 또 탄핵 선고 결과도 그렇게 갈려서 나온다. 네. 그러면은 더 국론이 분열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되고 나라 앞날도 좀 걱정될 소지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아마 수기의 수기를 거듭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 아마 다음 주 주말까지 탄핵 선고 날짜가 만약에 밖으로 공표가 되지 않는다면 네. 결국은 지금 현재 8인 체제에서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추정도 가능. 아까 예. 홍익표 전 의원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게 길어지는 게 예. 만장일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반대의 어떤 가능성도 같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요? 이게 그렇게까지 만장일치보다도 헌재가 원래 최초에는 이건 국가의 가버넌스에 관한 매우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심리하되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고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 대해서도 얘기가 없잖아요. 보면. 그런 걸 보면
만장일치를 향해서 가는 가능성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적으로 6명의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지 않나.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 다 있다라고 봐요. 예. 자, 그리고 요번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및 검찰의 석방 지휘, 그래서 이제 석방이 됐잖아요. 그 부분의 파장이 또 만만치가 않은 게 사실 일반적으로는 뭐 구속 취소하고 헌재 판단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이제 없어 보이는데 다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속 취소된 그 판결문을 보면 이제 뭐 시간으로 계산하냐 날짜로 계산하냐 뭐 이런 구속 기간 문제도 있지만 내용적인 문제에 있어서 약간 절차적 문제를 제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이 헌재한테 계속 절차적 문제를 지금까지 제기해 왔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걸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세요?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더 평의가 길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일단 지금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네. 수사권이 만약에 없다고 본다면 이건 불법 수사를 한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나타난 형태도 어쨌든 물론 이제 기관에 대한 판단이긴 하지만 뒤에 부수해서 수사권 문제도 지금 결정문에 있었잖아요, 보면. 네. 그러면 수사권이 없었다면 불법 수사 뭐 이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기소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공소기각 사항이 되는지 네. 또 탄핵 재판 과정에서 국회에서 내란죄 부분이 내란 행위라고 하는 사실관계 표현으로 조금 바뀐 걸 가지고도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어쨌든 대통령 피청구인 측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고 그에 어느 정도 맥락적으로 부합할 수도 있는 일부 결정이 이번 법원 판결에 의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논란 없이 정리를 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요. 예. 자, 이 와중에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 열어서 뭐 국민 통합이라든지 헌법 수호라든지 이런 가치를 말씀하시면서 네. 사실 지나간 주제인 줄 알았는데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 이렇게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촉구를 하면서 공개 답변을 요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론적으로 보면 당연한 말씀을 한 번 더 한 건데.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어쨌든 이쪽에서 뭐 추진을 한 거고 뭐 추진이라기보다 어떤 프로세스 과정을 거친 거고 헌재에서 그거에 관한 판단까지 나왔는데 이행을 안 하니까 국회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네, 당연한 말씀이에요. 당연한 말씀인데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헌재 결정이라든지 또는 선고 일자가 밖으로 지금 발표가 안 되는 거하고 어쩌면 이어지는 맥락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아, 그래요? 안에서 최소한 6명의 어떤 합의 정족수가 안 되니까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이라도 빨리 투입을 해서 어떻게든지 6명 정족수를 맞춰내기 위해서 의장께서 변론 갱신을 해서 조금 시일이 지나더라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그냥 추측입니다. 추측이고 가정법입니다. 그게. 추측인데 최근에 어떤 전국 흐름에서 그 구속 취소 이후에 흐름에서 국회의장 기자회견을 보니까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아, 그런 말씀이시네요. 한덕수 총리 탄핵 그 심판 선고 이것도 또 조금 연동돼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연동돼 있네요. 아니 근데 이거는 헌재에서 애시당초 잘못하신 게 그냥 빨리 제가 볼 때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탄핵할 만한 사유가 없어요. 빨리 기각하고 그때 물론 지금 최상목 대대행도 잘하고 계시지만 한덕수 총리가 대행 역할을 하는 것이 그래도 국민들 보기에는 조금 더 마음의 안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결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헌재가 왜 그걸 자꾸 늦췄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사건이 탄핵 사건이 너무 많긴 했어요. 너무 많았고 헌재도 예를 들어서 순위로 보면 물론 뭐 중앙지검장, 감사원장 다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최우선적으로 그냥 기각을 했어야 맞는 사건인 것 같은데 이거를 기각하면 정치적인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민주당의 타격이 크죠. 민주당의 타격이 크고 두 번째는 최소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이 대통령 계엄하는 걸 안 말렸다는 게 하나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보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통령 탄핵하고도 약간은
이게 조그맣게라도 쟁점이 연결돼 있을 수 있는 대목이 있어서 그래서 그랬다고 보기에는 너무 중요한 사건을 헌재가 너무 미루고 있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이해 안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자, 이 와중에 그 민주당은 의원 단식, 삭발, 여성 의원도 삭발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장외농성 이렇게 막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뭐 일단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성격도 강하지만 최근에 의원총회에서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넉놓고 있었나 약간 이런 성의 그 얘기들 좀 방심하고 있었나 이런 성의 자성의 얘기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민주당도 위기감을 느낀 거라고 봐야 되나요? 글쎄 이걸 뭐 위기다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위기니까. 예. 그 어쨌든 이게 뭐 저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헌재에 대해서 왈가왈부 자체를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는 그냥 본인들 하신 말씀 있으면 헌재에다가 의견 표명 형태로 얘기를 하면 되지. 그걸 뭐 단식 농성하고 또 당 대표가 직접 시위에 나가고 이런 건 부적절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정치적으로는 좀 위기의식의 발로라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은 뭐 당 지도부 차원에서 막 많은 의원들이 뭐 어디 시위에 참여하고 이거는 아니지만 릴레이 시위 형태로 그 뭐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자발적인 릴레이 시위 형태로 한 60인 정도가 지금 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럼 그거 계속 몇 시간씩 이어가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것들이 탄핵 심판 선고에 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막 탄원서도 내고 하더라고요. 미쳐서도 안 되죠. 예, 이게 헌재 재판관들께서 저기 뭐 어디 신문 가십 기사로 난 거 보니까 본인 어디 어느 재판관님 아드님 결혼하는데 자제분 결혼식에도 안 갈 생각을 했다는 무슨 그런 가십 기사 나는 거 봤는데 정모 재판관이요. 근데 하여튼 재판관님들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가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잘 하시면 되겠죠. 그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헌재 심판 과정에서 뭐 충분한 방어권 보장 등 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계속 제기했고 수사 기소 과정에서도 공수처 수사권 문제 등 제기했고 이런 와중에 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내렸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 제기해왔던 절차적 혹은 뭐 실체적인 문제랄까 이런 것들이 그래도 탄핵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여기에 있어서 그 실제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김명진 의원님은 보십니까? 그 절차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대통령님이 큰 틀에서 보면 큰 잘못을 하셨고요. 네네. 이건 정말 국민들에게 긴 시간을 두고 석고대죄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헌법재판소가 저는 불공정하게 뭘 했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 수사 기록 갖다가 증거로 채택하는 것도 헌법재판소법 해석하고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굳어진 관행이기 때문에 헌재 어떤 심리 과정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를 삼을 건 없는 것 같고 다만 공수처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말 그대로 법에 정해진 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찰에서 초등 수사를 하는 게 맞았죠. 근데 공수처에서 그걸 사건 가져간 것도 잘못이 됐고.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그다음에 중앙지법에 법문 그대로 영장 청구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도 잘못됐고 그런 부분들은 공수처 잘못은 일단 크고요. 그런 잘못은 앞으로 이제 법 개정이라든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좀 명확하게 돼야 되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것 같아요. 국민들이 좀 정신을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어떻게 해요? 어떤 면에서? 옛날에 조국 장관 문제됐을 때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서초동에서 맨날 며칠 몇 달간을 촛불 시위를 했었거든요. 조국 장관 무죄라고. 결론은 뭡니까? 지금 실형 2년 확정돼 가지고 지금 본인 구금 생활 이게 징벌을 받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면 이게 12개 공수사실로 기소돼 있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당대표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건 국민들의 판단에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12월 3일 날 저녁에 했던 대통령께서 한 행위는 저는 한동훈 대표의 평가가 맞다고 봐요. 이건 위헌 위법의 계엄이고 대통령께서는 여기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여기는 페널티를 분명히 받으셔야 돼요. 근데 또 보수 진영의 국민들은 또 지금 대통령님 결사옹위하겠다고 다들 길거리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쪽 진영하고 상관없이 국민들 전체가
그냥 이 중심을 못 잡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이시죠? 국민들이 좀 정신을 좀 똑바로 좀. 국민들. 자, 지금 이 말씀은 각자 조금 뭐 이렇게 직시해서 봤으면 좋겠다. 그 진영의 논리도 좋지만 이렇게 좀 저기 엄밀하게 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자,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 결정했다. 예. 이 부분 검찰총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건 좀 잘못된 겁니까? 글쎄 법 이론만 가지고 보면 네. 사실은 검찰총장의 결정이 잘한 건 아니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법원에서 석방 결정을 내렸고 또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국격이 있으니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한 판사의 결정의 법리가 맞고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결단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불구속 상태에서라도 또 형사법정에서 엄밀하게 유무죄를 가리면 되잖아요. 네네. 그게 뭐 지금 여기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지만 저 불구속 그런 것들이 딱히 또 잘못됐다고만은 말하긴 뭐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를 들어서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왜 구속 취소 결정은 법원이 내렸는데 법원은 지금 뭐 이재명 대표 그 판결 앞두고 있어서 그러냐? 법원에는 왜 아무 말도 못하고 검찰을 와서 분풀이하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원래 그게 옛날에 양반이 잘못하면 그 수행 노비가 항상 이렇게 벌을 받았죠. 빗자루로 맞는 거예요? 그런 셈이죠. 좀 표현 좀 비유가 뭐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어쨌든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아마 결단을 내린 부분인 것 같고 그거를 수용한 게 법리상으로 옳냐 그르냐 이 문제하고 상관없이 또 그렇게 그걸 수용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큰 틀에서 보면 현직 대통령이 12월 3일 날 저녁에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생각했을 때 불구속 상태로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불구속 재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유무죄에 대해서 법원이 엄정하게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입씨름할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헌재 그 탄핵 심판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공수처의 수사권 있게 말씀하실 때 어쨌든 뭐 헌재 그 진행 상황에는 뭐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이제 나경원 의원들 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보니까 판사 출신들이 많이 절차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전문가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나서서 얘기하는 측면도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시간 딱 재가지고 요 이상은 안 되고 뭐 요런 것들 그런 것들은 나경원 의원 얘기는 그건 정말 막 시작한 판사들도 그렇게 안 한다. 그 일 시작한 뭐 초짜라는 표현은 그래도 얼마 경험이 많지 않은 판사들도 그렇게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법원 행정처에서 징계 먹는다라는 그 표현까지 쓰면서 중차대한 재판이니만큼 절차 하나하나도 훨씬 더 엄밀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동의하십니까? 그게 맞을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변론 서면을 내는 것이 특별히 제한이 돼 있다든지 또 변호인들이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본인들 의견 피력하고 하는 것이 제한이 돼 있다든지 뭐 이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보면. 자,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김경진 의원님은 동대문 을 당협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 당원 목소리 직접 이제 듣고 계십니다. 아마 정기 모임도 지역구에 많으실 거고 단체 대화방도 아주 여러 건일 텐데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어떤 분위기 반전이랄까 어떤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랄까 이렇게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당원들은 90% 이상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결사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었고 석방되고 나니까 일단은 조금 더 기대감이 높아진 건 사실이죠. 그래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12월 3일 이후에 그냥 지역에서 사람들 거의 안 만나요. 아, 그러세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이게 내가
선거 본부에서 참여해서 어쨌든 당선됐던 대통령님이 이렇게 큰 잘못을 하다니라는 이런 느낌 때문에 저는 사람들 만나면 할 말도 없고 매우 그때 이후로 부끄러워서 그냥 당원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안 만나고 있어요. 네. 자, 당내 여러 잠재적 차기 주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이 기각이나 각하 이쪽을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는 얘기 안 하고 네, 있지만 네. 잠룡들 입장은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행보가 이제 주목을 좀 일부 받았는데 한 전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시각 지금 어떻습니까? 대체로 싸늘하죠. 싸늘해요. 그러니까 소수의 팬덤이 있고 강렬한 지지가 있고 네. 한 80% 70-80% 이상은 한 대표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당원들이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아마 당내 경선이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한 대표님 그거 뛰어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금 일단 탄핵 각하 윤 대통령 복귀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대선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얘기를 좀 자제를 하다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반도체 산업 부분 주 52시간 예외 문제 그 법안 있잖아요. 네. 여야가 그 부분에 이제 합의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부처의 지침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습니다. 네. 일종의 정치적 포석일까요? 그러겠죠. 근데 아니 그건 당위론적으로는 이게 시간을 자유롭게 근로 시간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인데 부처 지침으로 법을 가능한가요? 그게 잘 모르겠네. 현실적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시고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자, 어쨌든 국정 혼란 상황 네. 어떤 식으로 잘 매듭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국민들이 많이 분열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모두가 담백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발로 전 세계의 경제가 퍼펙트 스톰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가 않거든요. 네네.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이게 일할 수 있는 근로자 숫자도 저출산 때문에 되게 줄어들고 있고 되게 상황이 안 좋아요. 성장률도 1%대로 지금 예측을 낮췄잖아요. 매우 안 좋은 상황이어서 국민 전체가 담백한 마음으로 정치적 대타협을 이번 기회에 이뤄내지 못하면 저희는 아마 해방 이후 한 70년 동안 이뤄놓은 이 위대한 성과를 어쩌면 다 까먹을지도 모르는 매우 중차대한 갈림길 위에 우리는 서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담백해야 됩니다.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따라서 담백해야 한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이신 김경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이번 주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키워드로 본 지구촌. 오늘도 조윤주 외신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키워드로 본 지구촌. 첫 번째 키워드로 D와 S의 공포 뽑아주셨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영어 머리 글자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중국은 디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고 있고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경기 전체가 나빠지면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이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네네. 인플레이션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경기가 좋고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건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코로나19 이후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고요. 소위 말해서 돈값이 싸지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자 경제 불확실이 커졌고요. 미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폭스뉴스와 인터뷰하면서 올해 경기 침체를 예상하냐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예측하긴 싫지만 지금은 과도기이고 미국이
큰일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과도기. 네, 이게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들이 잘 하지 않는 말인데. 맞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돌려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이 발언 나오고 그 다음 날 다우지수, 뭐 나스닥 이런 뉴욕 증시가 일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4% 넘게 급락했고요. 그래요. 그리고 S&P 500, 다우존스도 각각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이런 투자은행들이 경기 침체 확률 높아졌다라고 진단했는데요. 미국 경제 물가가 이제 오르고 성장은 멈추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게 이게 통계 지표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달 1일 기준인데요. 네. 15만 1,000개 신규 일자리가 나왔는데 작년 11월과 12월 비교하면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일자리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2달 동안 레저, 적격업소 일자리는 감소했는데 노동시장의 시장 참가율도 떨어졌습니다. 특히 남성 노동자가 감소했는데 그러니까 전업 고용되지 않고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결국은 질 좋은 일자리는 없고 정규직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면서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서 물가가 오르며 사람들이 이제 돈 쓰기가 두려워지게 되는 거죠.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2월 달에 하락했고요. 반면에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올라갔습니다. 1월 달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 올랐는데요. 네. 미국이 보통 이제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거든요.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사실상 7개월 만에 처음으로 3%까지 올라가게 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산 자동차에서 일단 그 관세 부과를 일시적으로 보류한 것 역시 물가가 너무 오를 것을 걱정해서 보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JP모건 체이스는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극단적인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30에서 40%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고요. 골드만삭스도 앞으로 12개월 동안 경기 침체 가능성을 15%에서 20%로 올려잡았습니다. 네. 자, 중국도 경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중국은 말씀하신 대로 디플레이션이죠? 네, 맞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 글로벌 관세 위협과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상당수 기업이 제품 가격을 내리고 임금도 낮출 수밖에 없을 거라면서 중국이 디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물가가 떨어지면서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수익성도 떨어지면서 투자가 줄어들겠고요. 이렇게 결국 임금을 깎을 수밖에 없고 네. 이제 사람들도 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 중국 당국은 디플레이션은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중국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도 네. 과학기술 혁신과 내수 활성화 통해서 경제 회복하겠다. 경제 회복 이렇게 밝혔는데 네. 미국과 무역 전쟁 벌이면서 이런 목표 달성할 수 있을까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요. 싶기도 한데요. 예. 일단 그래도 미국 시장보다 나을 거다 뭐 이런 전망도 있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과 무역 전쟁이기 때문에 네네.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1일 날 양회, 그러니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폐막식 끝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중국 정부가 과학기술의 혁신과 함께 내수 활성화 통해서 경제 회복을 하겠다라고 전면적으로 내세웠습니다.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작년에 이어서 5%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처럼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중국 안팎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양회 기간 동안에도 미국과 중국이 통상 마찰을 빚으면서 대화 환경이 악화됐고요. 그래서 디플레이션 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중국 정부 측은 경제 회복을 위해서 최우선 과제로 소비 진작 투자 네.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세계적인 관심을 끈 인공지능 모델이죠. 딥시크가 역시 양회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러 차례 딥시크가 얘기가 나왔고요. 전인대에서도 과학기술 통해서 중국의 부흥 전략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의 과학기술 지출은 3,981억 위안 우론으로 80조 원 책정되면서 네. 전년 대비 10% 늘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도 승리하겠다라면서 네네.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중국 외교부는 양해 기간 동안에 브리핑을 열면서 미국을 향해서 어떤 전쟁이든지 끝까지 싸우겠다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중국의 미국과의 관세 전쟁 얘기하셨는데 두 번째 키워드는 미국과 캐나다의 보복 관세입니다. 네. 자, 두 나라 관계에 어찌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 치닫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두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고 네. 좀 잘 얘기를 푼가 했었는데요. 결국은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일단 캐나다는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정면 승부를 선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부터 캐나다산 철강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25% 관세 부과하는데요. 캐나다만 특별히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거기 아마 총리 수상이 새로 선출이 네, 됐을 맞습니다. 거예요. 예. 트리도가 이제 결국 물러나게 된 건데요. 미국산 유제품에 대해서 캐나다 관세를 거론하면서 다음 달 2일부터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이제 50%까지 올리겠다고 말한 배경이 있는데요.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인데요. 네. 거기서 전기를 미국에 있는 미네소타, 미시간, 뉴욕으로 이제 송전하게 되는데 이 전기에 대해서 할증료를 25% 부과하겠다고 캐나다가 밝혔거든요. 네.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러면 우리는 철강 제품에 대해서 특별히 50%까지 관세를 올리겠다라면서 강대강으로 서로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관세를 내세우면서 캐나다를 협박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가 미국 유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다음 달 2일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캐나다에 대해서 미국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미국이니까 관세도 안 내도 되고 얼마나 좋냐라면서 들어와라 이렇게 약간 모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발언도 사실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약간 이렇게 소위 말하는 좀 허풍? 약간 좀 과장된 그런 영어로는 블러핑. 맞아요. 예. 예. 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몇 차례 그 미국 내 반발을 고려해서 관세 정책을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올랐다 내렸다 이제 널뛰기를 하게 된 건데 최근에 캐나다, 멕시코에 들어오는 자동차 이제 부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게 했다가 미국의 그 자동차 업체들이 이렇게 되면은 제품 완성차 제품의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자동차 업체 요구를 받으려서 일단 한 달 동안 관세를 면제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비료에 사용되는 캐나다산 칼륨에 대해서도 관세를 25%에서 10%로 낮췄는데 이것 역시 미국 농가들이 반발해서 관세를 낮춘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부메랑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관세 정책과는 달리 글로벌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뭐 대만의 TSMC, 일본의 소프트뱅크, 또 프랑스 여러 해운사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미국에 사겠다고 밝히면서 이제는 한국 기업들도 보조금이 아니라 그냥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의 조선 담당 부서를 신설한 뒤여서 또 얼마 전 연설하면서 알래스카 천연가스관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뭐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 키워드죠. 우크라이나가 우여곡절 끝에 미국이 제시한 종전협상 수용했다는 소식 뽑아주셨어요. 네. 지금 상황 어떤지 이건 좀 짤막하게 정리해 주세요. 네, 11일 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미국,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들이 만나서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 결국 합의를 했습니다. 미국은 30일간 즉각 잠정적인 휴전안 제시했고요. 우크라이나가 이걸 수용하겠다 밝혔는데 이렇게 되자 미국이 정보 공유 중단했던 거 해제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안보 지원도 재개하겠다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공은 푸틴에게 넘어갔다라 밝혔는데요. 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미국 대표가 만났고 러시아 대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걸 수용하겠다라고 밝혔으니까 이 안에 대해서 러시아가 예스를 할지 노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 수만 명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 뽑아주셨어요. 자, 국제형사재판소와 필리핀 검찰이 서로 손발을 맞춘 건가요? 맞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마약과의 전쟁 관련해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게서 발부했었던 체포영장을 필리핀 정부가 집행을 한 겁니다. 체포영장 공식 사본을 직접 전달받았고요. 마닐라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가 된 건데 반인륜적인 범죄 혐의로 체포가 된 겁니다. 민다나오 섬에 있는 시장으로 일할 때부터 2011년인데 그때부터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문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의자를 체포하고 심지어 사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경찰들에게도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벌어지면 용의자들에게 총을 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어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9명 경찰이 유죄 판결 받았는데
좀 과격하게 법적 절차 없이 용의자들을 구금 살해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많게는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두테르테 재임 중에 2019년인데요. 필리핀이 그래서 국제 형사재판소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아, 탈퇴를 했어요. 네. 그럼 영장은 어떻게 집행한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영장 발부가 된 상황에서 네. 수사 재개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정부가 결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정부가 협조를 하면서 이게 집행이 된 건데 사실 두테르테의 딸과 마르코스 주니어가 둘이 이제 러닝메이트가 돼서 네. 대선에 출마했었는데요. 그래요? 당선이 되고 나서 사라 두테르테 전 대통령 딸인데요. 마르코스 주니어와 두테르테 간의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그랬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좀 안심하고 있다가 두 가문 사이가 나빠지니까 결국 영장이 집행이 됐고 두테르테가 체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권력은 나눌 수가 없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권력은 나눌 수 없다. 이게 망고의 진리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본 지구촌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든 성대.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법 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주는 분입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이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 사건 알아봅니다. 먼저 요리 사업가이자 방송인인 백종원 씨가 이끄는 더본코리아 관련 얘기입니다. 최근 이 더본코리아가 농지법을 위반했다. 좀 의외예요.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최근 한 매체가 이 충남 예산에 있는 더본코리아 백석 공장에서 중국산 계량 매주 된장, 외국산 대두, 밀 등으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 중이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백석 공장이 위치한 예산군이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가공 처리 시설을 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식품 가공 공장의 경우에는 국내산 농산물로 가공 생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국내산 농산물이 아닌 외국산 농산물로 가공 생산한 혐의가 포착된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이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10월에 건축법, 농지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군으로부터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에 백석공장 인근 비닐하우스 2동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내용과 달리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관계기관이 현장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 비닐하우스가 2012년 설치 당시에는 농업용 고정식 온실로 쓰겠다고 신고됐지만 실제로는 기자재 등을 넣어두는 창고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행정처분에 앞서서 사전 통지를 전달했고 현재 백석공장은 통지를 받은 이후에 비닐하우스를 자진 철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왜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농지법이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원료는 수입산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원산지 표시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이 있잖아요. 네네. 적용된 법률이. 자, 원산지 표시 위반이 아니라 농지법 위반이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원산지 표기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습니다. 네네. 백종원 대표 이름을 이용해서 온라인에서도 검색을 해보면 관련 제품 원산지가 외국임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네네. 그 자체로 원산지 위반이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포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백석 공장이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해 있음에도 국내산 농산물이 아니라 외국산 농산물로 가공 생산한 혐의가 포착된 것입니다. 이 농업진흥구역 내 식품 가공 공장은 국내산 농산물로 가공 생산할 경우에만 외외적으로 허용되는데 그 이유는 이 공장 인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원거리 이동 없이 가공 처리하도록 해서 지역 농가의 편익을 제공한다는 취지거든요. 그런 취지군요. 지역 농가와 상생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농업진흥구역을 설정해 두었는데 여기서 외국산 농산물로 식품을 가공 생산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량이 꽤 높습니다.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에서 원칙적으로 수입산 원료 쓸 수 없다는 말씀을 한 건데
더본 코리아 입장 나왔습니까?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더본 코리아는 이 농지법을 위반했던 의혹에 대해서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제대로 몰랐다는 취지입니다. 네. 다만 국내 장류 산업의 경우에는 주재료인 대두와 밀가루의 국내산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이면서 이 관련 법령을 준수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방식 전환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백석 공장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했다고 설명했는데 나아가서 이 백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 급식소 일부가 임야를 침범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인지하지 못했고 네. 학교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자, 지난해 연돈 볼카츠인가요? 그 점주들과의 갈등부터 최근에 뭐 과일 맥주 함량 논란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부정적 이슈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연돈 볼카츠 점주들이 본사가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허위 과장 광고했다. 이렇게 뭐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공정위까지 갔더라고요. 네네. 여기에 대한 공정위 판단이 나왔습니까? 가맹 점주들과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던 사건인데 아직까지도 공정위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점주들은 이 본사가 매장 수익성 악화를 방치한 채 가맹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본사가 약속한 액수에 턱없이 못 미치는 매출에 신고까지 하게 되었는데 더본 코리아와 백 대표 측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허위 과장된 매출이나 수익률을 약속한 적이 없다. 오히려 원재료 공급가를 인하하는 등 상생 노력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공정위법 위반 사항이라 판단에는 여러 자료와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큰 쟁점이 불거진 사건이라 지금쯤이면 판단이 나와야 합니다만 내부에서 고민이 상당히 깊은 게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예, 좀 팽팽히 맞서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충북 청주시에서 한 공무원이 5억 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청주시의 6급 공무원이 시장의 직인을 무단 날인해서 시청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에 수해 복구 기부금까지 가로채고 이를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간 큰 공무원.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이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 재정, 부정지출 점검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이 6급 공무원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년간 45회에 걸쳐서 기부금, 공적단체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지방보조금 등 무려 총 4억 9,716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거의 5억 원입니다. 그래요? 어떤 방식으로 가로챘어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문서 위조 청주시장 직인 무단 날인 등을 동원해서 청주시청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수해 복구 기부금을 횡령하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이호조에 사업비를 허위로 올리고 상급자의 전자결제를 몰래 대신 처리하는 수법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비를 횡령했습니다. 셋째는 자신이 보관하던 청주시청 보조사업자 명의 계좌와 인감거래 등을 도용해서 공적 단체의 자금과 지방 보조금도 빼돌렸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이처럼 가로챈 돈을 가상화폐 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투자, 개인 채무 변제. 이럴 경우 혐의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돼요? 공문서 위조나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감사원은 청주시에 A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 상황이고 실제로 A씨는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면 가액과 공무원이라는 지위에 비춰볼 때 거의 회수된 금액이 없지 않을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 그 감사원이 이제 징계 요구했는데 그럼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겠네요, 이 사람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이 정도 사안이면 곧바로 파면 결정이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오래 걸리지 않고 파면 결정은 신속하게 나왔을 것으로 예상되고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불복 절차가 지금도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래요. 1차 파면 결정은 나왔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뭐 불복 절차라든지 그러니까 그 징계 절차에 대한 불복이라든지 뭐 법적 절차는 지금 밟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거는 이제 1심 나왔고 그다음에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나타난 팩트로만 볼 때도 이분이 상당히 불리한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거액 세금 횡령했는데 회수는 거의 힘든 걸로 그렇게 보인다고 하셨나요?
보도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선고된 징역 형량에 비춰보면 일부라도 회수됐으면 이보다 낮은 형량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징역 5년이 선고되었으면 징역 5억 원 5년은 횡령, 상당히 강한 5억 원 횡령의 징역 5년이고 공무원 횡령의 경우에는 가중 사유로 적용되긴 합니다만 그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회수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적어도 반 정도만 회수됐었어도 징역 3년 이하가 선고되었을 텐데 징역 5년이면 거의 회수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보통 공무원이 횡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세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로서 몰수 보전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도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가압류 조치를 사전에 취해두곤 하는데 이와 같은 조치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횡령, 배임 둘 다 말씀하셨는데 배임하고 횡령 개념상으로 어떻게 달라요? 횡령과 배임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횡령과 배임 구분은 법조인들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단순하게 설명해 드리면 횡령은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고 배임은 물건 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가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돈을 가져가면 횡령이 되는 것이고 그 외의 재산상 이익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행위는 배임인데 예를 들어 내가 속한 회사나 기관이 다른 기관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기관의 누군가와 짜고 우리 회사에게 굉장히 불리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그 다른 기관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공모의 대가로 자신은 일부 돈을 회수받을 수 있겠죠. 이런 구조가 전형적인 배임입니다. 즉 직접 돈이나 물건을 가져가면 횡령이고 기타의 방식으로 자신이 속한 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제3자나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입니다. 어렵죠. 자신이 속한 조직에 재산상 피해를 끼치고 자신이나 제3자가 그 이득을 취하면 그게 배임이다. 직접 물건이나 돈을 가져가면 횡령이고 본질은 동일합니다. 본질은 동일한데 그런 차이가 있군요. 자, 그리고 이거 한번 좀 여쭤볼게요. 몰래 직인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상급자 전자결제를 몰래 이제 할 수 있었다는 거는 그 조직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럴 경우에 관리자나 상급자 처벌 대상이 됩니까? 관리자나 상급자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적어도 징계 처분 대상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제 말은 뭐냐면 같이 공모를 했다면 이건 볼 것도 없는데 그거는 범죄인데 그게 아니고 관리 소홀로 이거를 충분히 예를 들어서 예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는데도 그걸 이렇게 거액이 나가는 걸 막지 못했다. 이게 어떤 법적인 처벌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냐 이거죠. 그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다면 직무유기죄도 논의해 볼 수 있는데 직무유기죄와 관련된 사항은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거액을 일일이 횡령해간 사안이라 누군가의 협조 내지는 사실상 묵인 내지는 관리 부실이 있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범행이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감사원도 이 부분을 지목하고 있는데 앞서 A씨의 범행 방식을 세 가지로 제안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각각이 가능했던 이유도 감사원이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청주시장 직인관리자는 평소 직인을 안전 조치 없이 방치했고 A씨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출금 전표에 직인을 찍어가도록 허락해서 이로 인해 1억여 원의 횡령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직상급자 4명이 있는데 이 직상급자 4명이 A씨의 허위 지출 품위에 대해서 정당한 채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결제를 해주고 이 부처 직원과 PC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관련 업무에 소홀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2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나머지 셋째, 청주시는 A씨가 자기 명의 계좌로 사업비를 지급한 일에 대해서 사유를 조사하면서 제대로 사유를 조사하지 않고 단순 증빙서류 누락만을 지적하고 종결 처리했는데 이처럼 청주시가 내부 점검을 부실하게 해 이 A씨의 횡령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A씨가 범행을 계속할 여지를 제공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직인 관리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A씨의 직상급자 4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청주시에도 기관 주의를 내린 상황입니다. 자, 박성배 변호사님, 공무원이 이렇게 세금 횡령하는 일이 이제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재발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전남도 공무원 133명이 무더기 검찰행을 당한 바가 있고 이 공탁금 등 55억 원 횡령을 한 전 법원 직원도 징역 22년이 구형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돈의
가치가 더 높아지면서 네. 공무원들의 횡령이나 배임 범행이 예전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이와 같은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처벌을 강화한다고 이 일을 막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공무원 조직이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이 관리 감독은 외부 감사 기관의 관리 감독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내부 직 상급자나 관리자가 제대로 관리 감독만 해도 이와 같은 일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상급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떠한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실무자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기 위함입니다. 제대로 된 관리 감독만 적절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만이라도 이와 같은 사정을 확인했으면 이와 같은 일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고 조기에 포착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145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감이 줄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새벽에 아내가 해주는 따뜻한 밥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자, 5145님, 자, 사모님이 해주시는 따뜻한 밥 맛있게 드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5손가락의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